거래소 코스닥 우리나라의 이 두 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떨어질 땐 좀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땐 좀 빨리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하고 하락장이니까 네. 좀 빨리 떨어졌다. 하지만 반등이 온다면 더 빠른 반등이 올 확률도 있다. 세무사님 지금 저희 촬영장에서 뵌 거는 좀 된 것 같아요. 한 분기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좀 지난 것 같은데 저야 뭐 언제나 김 작가님이 불러주시면 네네. 뭐 만사 제쳐두고 오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 해요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네네. 뭐 이제 두 달에 한 번 하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네. 이제 서서히 뭐 저를 잊혀가는 존재가 아닌가. 이러다 이제 1년에 한 번 부르는 거 아닌가. 사석에서 술 마시고 있어서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제 김 작가 TV 출연하시는 게 구독자 느는 게 제 눈에도 이제 보이셨거든요. 여기 왔다 가면 늘어나는 게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더 편하게 이게 좀 도움이 되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잘 안 느시길래 자주 부르는 것도 제가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김 작가 TV 채널 자체가 제가 20만 이상 되는 그 구독자 분들 중에 거의 뭐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그럼 아니니까. 채널 수익 50% 주시나요? 지분 50% 하셔서. 술을 그 정도로 사주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자 어떻게 되시죠? 그냥 한 21만 5천 뭐 이 정도. 21만 명. 그때 20만 명 돌파하시고. 네, 이제 30만이 돌파는 기적과 같은 일이겠지만 네. 또 뭐 한 1, 2년 안에 30만 돌파하면 또 좋은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려고. 제가 20만 돌파했을 때도 네.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기부 1억 하시고. 네, 뭐 그런 이벤트도 그런 하셨죠.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뭐 그런 식으로 돌리고 네. 싶었는데 또 열심히 해서 네. 또 좋은 이벤트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현재 구독자 188만 명이라서 언젠가 200만이 되면 세무사님처럼 그렇게 좋은 일, 세무사님만큼 돈이 많지는 않아서 그 정도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네. 저희가 좀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장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장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사실 오늘만 힘든 게 아니라 뭐 사실 8, 9월 초까지였나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이제 뭐 그 보합세를 못 버티고 훅 좀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계속 내려간 이유랑 오늘 또 장이 안 좋았던 이유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의 최고점은 8월 초였죠. 딱 8월 1일 날이 올해의 최고점이었고요. 제 생일이었네요. 8월 1일. 올해의 최고점 지수가 거래소 기준으로 670대네요. 네, 668 정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번 출렁거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9월 15일부터 그러니까요. 지금 약 한 달 동안, 2650에서 2400을 깼으니까 네. 꽤 빠른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겨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왜 빠졌냐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런 예상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빠졌을 땐 사실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락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늘 우리가 기법이나 이 분석 위주로만 하다 보면 멘탈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이건 기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알아도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 마음이 편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일단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주식을 25년 정도 했거든요. 네. 20대 후반부터 25년 정도 했었는데 당일로 가장 공포스러웠던 거는 9.11 테러 때가 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당일 변동폭으로는 가장 모든 투자자들 힘들게 했었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10%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루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이고 한 달 정도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코로나 때였겠죠. 왜냐면 코로나가 딱 2월 달 한 2월 초 중순부터 3월 한 중후반까지 한 달 정도에서 굉장히 큰 하락, 한 30%의 하락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그 단기간에 큰 폭으로 빠진 거에서 순위에 꼽힙니다. 코로나 때의 하락이.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하락으로 본다면 네. 두 번이 있죠. IMF 때랑 금융위기 때랑. 근데 사실 IMF 때는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는 한 1년 반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 네. 최근 한 달의 흐름은 사실은 지금 제가 언급드린 모든 것들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죠. 네. 하지만 최근 올해 들어서는 가장 힘든 기간이다. 그렇죠. 사실 작년이랑 비교해도
이 정도 하락은 작년에 이미 뭐 3달에 한 번씩 나왔죠. 작년에 3월에 폭락 한 번 했었고 6월에도 폭락했었고 9월에도 폭락했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연초까지 딱 이렇게 4번의 폭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올해는 한 10% 정도의 하락 구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 지지 같은 거를 받아줄 때 좀 받아야지 마음이 편한데 깼죠. 올해 들어서 121선은 당연하고 201선 처음으로 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지지선이 다 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경제 외적 충격을 주식을 특히나 오래 하신 분들은 경제 리스크를 외부 충격보다 더 무서워하지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는 IMF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경제 위기였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주식 투자자들한테 진짜 무서운 건데 그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랄지 또 뭐 9.11 테러랄지 이런 일시적인 외부 충격을 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거죠. 작년에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 근데 지금 아직도 종전이 안 되는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아직도 종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겠죠. 이 학습효과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난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뭐 쉽게 끝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될수록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결국은 천연가스의 상승 그리고 곡물가의 상승 그리고 물가 관련된 거죠. 그것들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 요 플로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가 상승 요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곡물가 또는 천연가스보다 훨씬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의 가격, 유가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 유가가 사실은 지금은 어찌 보면은 아직 실제 영향을 주는 산유국들의 전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산유국의 전쟁이 아직 아닌데도 이 정도면 만약에 어떤 개입이 뭐 미국이랄지 이란의 개입이 있게 된다면 훨씬 유가는 크게 오를 확률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 지수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뭐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릴 지식도 일단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최근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수 평균에서 같은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더 빠졌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폭락 나왔을 때 시중 커뮤니티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거냐? 왜냐면은 글로벌 지수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빠졌거든요. 크게 빨리. 글로벌 차트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의 다우 지수예요. 미국의 다우 지수는 일단 10월 초의 저점을 아직 깨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평선도 어느 정도 다 지지는 못 받았지만 이평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사실은 부러울 정도로 201선은 아직 저 멀리에 있고 역시 10월 초의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강한 건 지금 판단을 했고요. 일본 지수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했는데 니케이 지수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1선은 저 아래에 있고 역시 10월 초의 저점을 안 깬 거죠. 저는 아시아 증시에서 사실 대만 증시를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증시가 이 산업의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만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연동성이 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역시 대만 지수도 201선 저 아래에 있고 10월 초 저점을 안 깨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지수예요. 10월 초의 저점을 이미 코스피는 어제 깰 위험이었고 오늘은 깨버렸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어제 10월 초를 깼고 그리고 오늘은 한 번 더 추가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비교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글로벌 평균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확실히 더 빠진 거다. 이평선의 위치로 보나 또는 10월초 저점을 깼냐 안 깼냐로 보나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나라 차트보다
좀 급락 차트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일단은 환율 부분에서 좀 찾고 싶은 거죠. 미국과의 금리차, 환율 부분, 요 정도 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원의 가격의 상승, 러시아 전쟁 때 천연가스의 상승, 가격의 상승, 지금 석유 가격의 상승, 이런 자원의 가격의 상승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구조상 좀 더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금리 차에 의해서 환율이 좀 불안하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로 유추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약한 건 일단 해결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세계가 비슷하게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더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더 빠졌는지까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죠. 왜냐면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너무 불안하게만 보면 좋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약간의 희망을 말씀드리면 지수의 키 맞추기는 결국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좋냐면 빠질 땐 더 빨리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데이터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와 코스닥을 비교를 하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때 빨리 오르거든요. 지금 당장 이번 하락에서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저점을 어제 깼고 거래소는 오늘 깼잖아요. 그 차이예요. 코스닥이 훨씬 빨리 빠지고 또 반대로 오를 때는 훨씬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글로벌 지수에 대비를 시킨다면 거래소 코스닥 우리나라의 이 두 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떨어질 땐 좀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땐 좀 빨리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하고 하락장이니까 네. 좀 빨리 떨어졌다. 하지만 반등이 온다면 더 빠른 반등의 오락률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멘탈 관리 방법과 그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을 이겨내는 방법은 네.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그렇죠. 맛없는 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힘든 건 뭐냐면 돈 벌고 상승장은 재밌고 신이 나요. 근데 이제 하락장은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이걸 왜 하나 싶죠. 그럼 왜 하나 싶은 거에서 맛없는 식당 안 가면 되지만 그럼 주식을 왜 하나?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면 이거를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를 먼저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평생 주식을 해야겠다고 젊었을 때부터 마음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지금 올라왔다고 해도 우리나라 금리는 아직 5%까지도 오지도 않았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이제 막 넘었다고 기사가 되니까. 하지만 금리가 그렇게 높다고 주식에선 우리는 손해나잖아. 그럼 주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가 아니고 결국은 금리라는 건 변동은 있지만 짧은 구간으로 보면 한 달 또는 6개월, 1년으로 보면 3%가 됐든 2%가 됐든 확정 금리를 주는 거죠. 위험하지 않게. 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수익을 누적적으로 금리보다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나 이번 달 계좌 10% 손해났는데? 그러면 슬프죠. 속상하고. 근데 계좌 10% 이번에 달에 손해났으면 다음 달이 됐든 또는 6개월 후가 됐던 요번에 뺏어간 내 돈은 반드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투자 대상은 위험과 수익률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위험할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위험한지 주식시장이 위험한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 위험을 감수한 수익률은 은행 수익률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고요. 그 무조건 높은 게 누적이다.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니까 너무 속상해. 그걸 발상을 전환한다면 네. 그래. 지금 내 돈 뺏어갔지만 다시 돌려줄 날이 곧 온다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코스피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거 세계에 지금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됐고, 그럼 경기 침체 거의 무조건 온다고 하고, 지금 코스피도 막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2000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은 질문에서 일단 묻어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2000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럼 2000 깨면 뭐 2000 깨면 1900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800도 갈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 이후의 장세가 상승 아니면 하락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 코로나 저점 1450, 40 정도 됐었죠. 1429. 1429에서 이게 2020년 3월이었는데요. 2021년 6월까지 3300까지 1년 3개월 내내 그냥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시에 투자에 참가하신 분들은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미운 오리 속새끼의 스토리를 보면은 나는 고인데 어렸을 때 본 엄마가 오리면 내가 오리인 줄 알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1년 반 동안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구나. 내가 미쳤지 여태까지 왜 은행에 돈을 넣어놨었고 내가 굳이 왜 연봉 5천만 원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지? 1억으로 1억 2억을 1년 동안 쉽게 벌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반대로 그 고점부터 올해 연초 또는 작년 9월까지 빠진 속도는 한 30% 하락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은 사면 빠지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는 처음 코로나 초반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주식은 엄청 강하게 오르거나 또는 엄청 강하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각도를 보면 상승 각도가 코로나 때만큼 나오지 않았었죠. 네. 또는 지금 올해 들어서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작년만큼의 하락이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근데 우리가 왜 지레 겁을 먹냐면 최근 2, 3년 동안 가파르게 오르거나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조금 지수가 좋으면 야 이거 3천 가는 거 아니에요? 또는 지수가 조금만 안 좋으면 이거 2천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월봉으로 한번 우리나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 또는 오르고 떨어지고 이 기간도 있지만 이때부터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 만으로 6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중심축은 딱 2000이었고요. 2000. 2000에서 좀 올라가면은 뭐 한 2200, 떨어지면은 한 1800. 그러면 암산으로 가능하죠. 2000 중심축에서 위로 10% 2200, 아래로 10% 1800, 그 사이를 6년을 갔습니다. 6년.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박스권으로 지금 숫자로 치환을 한다면 예를 들어 2400이 오늘 깨졌지만 중심이라고 했을 때 2400에서 10%면 240을 빼는 거니까 2160이죠. 또는 위로 10%면 260이 올라야 되니까 2660이죠. 올해의 저점이 딱 한 2160 정도 되거든요. 2180. 올해의 저점. 또는 올해의 고점이 26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저점과 올해의 고점 사이를 지난번처럼 뭐 1년, 2년, 3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면은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조금 안 좋아 보이면은 2000포인트 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조적으로는 사실 지금 그렇게 상승 각도가 강하지도 않았었고 최근에 이스라엘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하락으로 굉장히 큰 공포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그럼 박스네. 올해 이 고점 못 뚫겠네. 또는 이 저점까지 깨겠어? 그럼 그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연말 또는 내년까지도 가파른 상승 각도의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그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반대로 뭐 2100, 2000 그렇게 깨나가는 급락장도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들 중동전이 그야말로 확전이 된다면 또 이 예상은 당연히 어긋나겠지만 지금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별거 아니네 정도로 2400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좀 더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 확률로 치면 이 좁은 박스에 있을 확률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고 2650을 깨고 올라가거나 또는 2150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뭐 한 15%, 20% 남짓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으로 예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